오늘은 이단원 남북국 시대의 전개에서 이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그 중에서도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52쪽부터 55쪽을 펴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니까 잘 듣고 따라오길 바랍니다. 먼저 통일신라의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 수립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후 신라는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 흐름은 태종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의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신문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태종 무열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춘추예요. 김춘추라는 사람은 원래 골품제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왕이 될 수 있는 성골이 아니었던 그 성골 밑에 있었던 진골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모두 다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김유신의 지원을 통해서 진골 출신으로서 최초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김춘추고, 김춘추가 나중에 이제 태종 무열왕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겁니다. 태종 무열왕이 이렇게 왕위에 오른 이후에 태종 무열왕 직계 후손이 100여 년간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이때가 통일신라가 가장 전성기를 이룩했었던 100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은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입니다. 김춘추는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676년에 삼국통일을 완수하게 되고요. 문무왕은 옛 고구려와 백제 출신까지도 등용해서 삼국의 백성을 통합해서 진정한 통일국가로 나아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무왕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죽으면 나를 화장해서 동해에 묻어달라. 그러면 내가 용이 되어서 우리 신라를 지키겠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경북 경주에 있는 해안가에 가게 되면 이렇게 대왕암 또는 경주 문무대왕릉이라고 불리는 이런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위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문무왕의 시신이 화장이 되어서 뿌려졌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 바다를 타고 위로 쭉 올라가면 감은사라는 절도 있는데요. 그 감은사라는 절은 신문왕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만든 절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왕이 바로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이제 즉위를 한 직후에 장인 어른이었던 김음돌이라는 당시 귀족 중에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난을 일으켜요. 신문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의 권력을 좀 침해하는 사람이 김음돌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자기의 장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왕권에 도전하는 진골귀족을 숙청하면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게 됩니다. 신문왕은 여러 가지 중앙정치기구를 개편을 했고요. 자신을 따르는 새로운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학이라는 유학교육기관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내용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래 노급이라는 건 그 귀족들에게 지급이 되는 토지였어요. 근데 노급은 이제 그 토지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걸 노급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국왕이 신하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방식은 토지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 개념을 수조권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노급과 관료전은 모두 다 수조권을 지급하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노급은 관료전과는 다르게 그 수조권뿐만이 아니라 그 농경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을 노동력으로 쓸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노급이었어요. 반면에 관료전은 노동력을 끌어다 쓸 수는 없었고 단지 세금만 거둘 수 있는 권리였거든요. 그래서 귀족들 입장에서는 노급이 관료전보다 훨씬 더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으로 다 바꿨다라는 건 진골 귀족의 혜택을 줄였다라는 걸 의미해요.
진골 귀족의 혜택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왕의 권한은 높아지게 되겠죠. 이 노급이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던 게 노급에서 그 노동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노동력들이 귀족들의 사적인 병사, 사적인 군대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적인 병사들을 이용해서 왕권에 대항하는 반란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문왕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태종무열왕, 문무왕, 신문왕을 거치면서 신라는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신라의 통치체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은 집사부와 그의 장관이었던 시중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집사부라는 건 왕 밑에 있는 기관이었는데요. 이렇게 집사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귀족 세력의 대표였던 상대 등은 역할이 축소되게 됩니다. 즉 왕권과 귀족의 권한은 반비례 관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집사부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건 왕권이 강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왕권이 강화되면 귀족의 권한은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 등은 역할이 축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에 10개 정도의 관청을 두어서 행정 업무를 분배하게 되고요. 지방에는 구주 오소경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구주라는 건 전국을 9개의 주, 오늘날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가 있는 것처럼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과 현을 두어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군과 현처럼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는 말단 행정구역인 우리나라로 치면 리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촌은 토착 세력, 그 지역을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인 촌주가 관리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을 한 만큼 삼국의 옛 땅에 3개의 주를 골고루 설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진정한 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신라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라의 수도는 금성이었잖아요. 금성은 국토의 중앙에 있어야 되는 수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성이 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그러니까 금성이라는 수도가 국토의 동남쪽에 치우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에 5개의 작은 수도, 작은 약간 우리나라의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느낌의 도시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걸 오소경이라고 하고요. 오소경에는 북원경, 중원경, 서원경, 남원경, 금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군사제도로는 구서당 10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구서당이라는 건 중앙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구서당은 신라인만 포함된 게 아니라 고구려인, 백제인, 심지어 말갈인까지 포함한 굉장히 좀 통일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군대였다고 볼 수 있고요. 지방군은 총 9개의 주, 구주에 하나씩 편성하는 군대, 지방을 지키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정이어야 맞잖아요. 근데 10정이죠. 왜 그러냐면 각 주마다 1개의 정을 두지만 면적이 가장 넓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 주에는 특별히 2개의 정을 두었기 때문에 총 8개의 정에 2개의 정 합쳐서 총 10정이 되는 겁니다. 10정은 지방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게 구서당을 의미합니다. 구서당은 이렇게 신라계, 고구려계, 백제계, 말갈계까지 포함시킨 신라의 중앙군을 의미합니다. 그럼 발해의 통치체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발해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죠. 대조영은 고왕이라고 불리는데 고왕 이후에 무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무왕은 영토를 확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자 당이 발해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문휴라는 신하를 보내서 오히려 당의 산둥지방을 공격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후에 즉위했던 문왕은 무왕과는 다르게 당나라 신라와 친선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당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기 위함이었겠죠. 당의 문물을 수용하고요. 신라와 상설 교통로, 계속해서 상시로 무역을 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상설 교통로를 개설할 정도로 신라와의 친선 관계를 쌓기 위해 좀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신라와 발해는 초기에는 사이가 좋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국가고 신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발해는 그 이후에 선왕이라는 왕이 즉위했을 때 가장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 선왕 때 말갈 세력, 그러니까 발해의 피지배층을 의미해요. 말갈 세력 대부분을 복속하게 되고 영토를 굉장히 확장하게 됩니다.
발해의 영토 확장은 고구려의 영토 확장보다 훨씬 더 넓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나라로부터 동쪽에 굉장히 융성한 나라, 동쪽에 굉장히 발전한 나라라는 이름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면서 굉장히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이렇게 발전했던 발해였지만 9세기 말부터는 쇠퇴하다가 결국 거란의 공격을 받아 멸망을 하게 됩니다. 926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요. 발해의 통치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수용하되 발해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발해 나름대로의 그 체제를 바꿔서 운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당나라의 것을 그대로 수용하진 않았고 발해 나름대로 독자성을 좀 보이면서 체제를 정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방은 5경, 15부, 62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5경은 오늘날의 광역시 같은 걸 의미해요. 군사, 행정적 요충지를 의미하고 15부는 지방의 중심 도시로 62주를 나누어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15부에는 중앙에서 도독이나 지사 같은 지방관을 파견했지만 신라와 마찬가지로 말단 행정구역이었던 촌락에는 수령이라 불리는 그 지방의 토착 세력이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사에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있는데요. 중앙군은 10위라고 불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해의 정효공주라는 공주의 무덤에서 볼 수 있었던 글자인데요. 여기에 황상이라는 글씨가 적혀있죠. 황상이라는 글씨는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발해가 당나라가 황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내부에서는 황제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굉장히 좀 황제에 버금가는 국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걸 표현하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발해의 통치체제예요. 삼성육부라는 당나라의 제도를 가지고 왔지만 괄호가 이제 그 당나라의 방식이고 위에 나와 있는 글자는 발해 나름대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발해는 이렇게 삼성육부를 당나라로부터 가지고 와서 운영을 했지만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좌우 두 군데로 나눠서 3개의 부를 이렇게 나눠서 운영했다는 게 특징이고 이 6개의 부의 이름이 충, 인, 의, 지, 예, 신이라는 유교적인 덕목을 붙였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발해가 굉장히 유학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것과 유교적인 정치 이념을 굉장히 믿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해에는 중정대, 문적원, 주자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특히 이 주자감이 신라의 국학에 해당하는 유학교육기관이거든요. 이 주자감이 있었다는 걸 통해서 발해가 유학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발해의 5경, 15부, 62주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밑에 신라도 이렇게 연결하는 교통로가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